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가 완만한 확장을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경기평가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담당 12개 지역 중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가 완만히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댈러스와 필라델피아 지역은 이전 베이지북 조사 시점보다 성장 속도가 둔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유가는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회동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감산을 반대한다는 발언에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0.7% 하락한 52.89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오펙 정례 회동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무역협상팀이 앞으로 중국과 진행될 90일간의 무역협상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앞으로 진행될 90일간의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고용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국무원이 고용시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원 측은 대규모 해고 계획이 없는 고용주들은 올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회보장의 절반 이상을 환급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기업들이 직원 수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관세맨임을 잊지 말라라는 발언과 함께 중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까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수출주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100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커지면서 70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까지 휴장을 한 상황이어서 방향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카타르에 이어서 이라크의 오펙 탈퇴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안했던 유가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미중 무역 분쟁 휴전으로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또 다른 리스크가 더해졌습니다.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만은 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위기인 종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인데요. IMF 외환 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투자 조언 듣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이슈인데요. 최근 이 카타르의 탈퇴 소식과 함께 이라크의 탈퇴 가능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라크는 감산에 동의할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현재 IS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프라 복구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실리를 위해서 떠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원유 카르텔 붕괴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펙을 넘어서 유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지난 10월 달만 하더라도 배럴당 약 76달러, 때론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가 이제 배럴당 100달러까지 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던 게 10월 달인데요. 두 달 정도 흐르고 나서 보니 50달러 전후에 멈추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오펙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회원국 통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바클레이즈 그 증권사 그 가운데서 에너지 애널리스트가 어떤 코멘트 했냐면 최근 들어서 이슈가 커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 이라크도 내년 6월 이내에는 결국 오펙을 탈퇴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시장에 충격을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오펙이 이렇게 시장에 문제가 되는지 그런 모습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펙은 어떻게 보면 카르텔입니다. 즉 앞으로 유가를 오르기 위해서는 회원국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위 감산해서 유가를 좀 맞춰놓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좀 이탈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카타르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곧 보실 화면이 오펙에 대한 화면인데요. 오펙 홈페이지에 예상보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 중심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들은 카타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카타르가 오펙을 이걸 통상 탈퇴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언제 탈퇴할 예정이냐면 2019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카타르를 주목하셔야 될 것은 오펙에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몇 국가가 힘듭니다. 즉 힘들기 때문에 결국 수출의 대부분은 원유라고 있어서 본인이 힘들다면 즉 그만큼 원유를 생산해서 그것이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이 결국 최근 들어 유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즉 증산보다는 감산해야 되는데 카타르가 힘들어서 나는 오펙을 탈퇴할 거야 이런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보시면 맞겠다 말씀 들어보겠고요. 따라서 오펙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내용이 카타르가 2019년 1월에 떠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라크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라크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소위 그 IS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IS하고 이라크하고 좀 싸우는 과정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군비를 비롯해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카타르가 탈퇴할 선언했지만 이제 더 크게 나가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라크도 탈퇴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무래도 이라크가 탈퇴할 기본 의지는 그만큼 돈이 없다. 그래서 원유를 좀 생산하려고 그러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에 대한 어떤 밴드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주봉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자, 주봉의 모습 보시면 자, 우리가 통상 오일머니라고 그러죠. 오일머니가 상당히 비쌌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뭐 한국을 비롯해서 글로벌이 상당히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113달러. 그러니까 1배럴을 만들어 놓으면 즉 달러 베이스로 113달러를 주는데 지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1배럴에 26달러. 그러니까 2011년 대비로 똑같은 1배를 생산하더라도 이 당시에는 113달러를 주고 그리고 지난 2016년에는 26달러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오펙을 비롯해서 오일머니가 돈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 충격이 되게 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일봉으로 좀 보신 말씀 드려보면 앞서서 뭐 100달러 넘었던 적이 엊그저께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충격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지난 10월달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상당히 언론인 관련된 피사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여력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두 달 동안에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카타르나 이라크나 이런 어떤 국가들이 이렇게 유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 오펙이 감산을 결정한다 안 결정한다를 떠나서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유가를 넘어서 글로벌 증시에 예상보다 유가 하락하면 뭐 글로벌 증시에는 호재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것이 결국 오펙이 유가에 대한 즉 가격에 대한 통제를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불확실성을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펙 이제 뭐 현지 시간으로 보면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또다시 그 모여서 이제 오펙에 감산할까 때론 증산하게 결정하고 있는데 강조드렸던 것처럼 카타르 그리고 이라크가 우리는 이제 오펙에서 탈퇴하겠다. 즉 유가 관련돼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오펙이 어떤 결정할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이제 오펙의 그 가장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비오펙의 중심인 러시아 등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통제를 오펙이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는 충격이다. 따라서 이후에 유가에 대한 방향성은 어느 누구도 체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오펙의 정례 회의를 앞두고 유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바라건대 오펙은 석유 공급량을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가 흐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말고 또 다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둔화 리스크인데요. 간밤에 발표된 베이지북에서도 미국 경제가 완만히 확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성장이 감속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또 어제 금리 역전 이슈로 인해서 뉴욕 증시 폭락 나왔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장기화될까요? 일단 경기 둔화 우려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현재까지 좀 이슈가 좀 있는데 몇 가지 이슈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경기 부진에 대한 기본 트리거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런 부분도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G20 정상회담 때 상당히 이벤트가 있었죠. 12월 1일 날 그러니까 12월 1일 날이죠. 그때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어떤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워킹 디너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누가 있었죠? 차이나 중국과 워킹 디너했습니다. 통상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상들이 만나면 우리가 고급스럽게 저녁을 먹는데 이번에는 고급스럽게 저녁을 먹지 않고요. 즉 업무 저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상당히 좀 화급하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가 해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잠깐 좀 내려가 보면요. 아마 이게 상당히 이게 그 백악관의 어떤 프레스의 어떤 내용인데 이 부분 때문에 지난 12월 1일부터는 잠깐 좀 화답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보면 좀 긴급하게 만났다 이런 부분도 기본 헤드라인이고 중요한 것은 그 12월 1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서로 간에 좀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해서 관세라는 표현이 있었죠. 관세를 10%에서 25%까지 앞으로 90일에 그러니까 12월 1일이면 언제죠? 2월 말까지 3월 2일까지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무역들이 잘 결정되지 않는다면 즉 끝나는 날짜를 우리가 2월 말을 보고 있는데 즉 3월 달까지 결정이 안 된다면 관세가 10%에서 25%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좀 이슈가 있게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 코멘트도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계속 좀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이제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자, 미국은 예상보다 강경파가 오고 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이 그 타리프맨이라고 그럽니다. 타리프란 이 단어는 우리가 관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북한의 김정을 향해서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상당히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것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관세맨이다 표현을 쓰고 있고요. 관세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보면, 이제 결국 그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3월 달부터 어마무시한 관세 공격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어떤 경제 관련돼서 상당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한 타리프맨과 이어서 Make America Rich Again 즉 미국이 앞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시그널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보면 예상보다 미국과 중국의 이번 관련돼 가지고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우지수의 모습을 좀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왜 상승했냐면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이 예상보다 잘 될 거야. 그리고 2월 말까지 잘 될 거야. 이런 코멘트 속에서 며칠 동안 상승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를 비롯해 최근 며칠간 주가가 오히려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미국 증시의 약세 모습은, 첫날은 바라보면 상당히 좀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좀 지나보니, 이게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런 무역전쟁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 이후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 약세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초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들과 관련돼서 통상 협상을 하게 되면 미국 측 그리고 중국 측이 협상을 잘하는 선수들이 올 예정인데 자, 미국은 발표했죠. 라이트하이저라는 상당히 그 대중국 관련돼서 상당히 강한 라이트하이저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 인물의 평가는 상당히 보호무역주의가 강합니다. 즉 보호무역주의가 강한 인물이 일단 미국 측에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도 이제 강경파 인물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파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상보다 시장은 좀 어려운 것은 아닌가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대한 코멘트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파국이 올 예정인데 원래는 내년 1월부터 10%에서 25%의 어떤
중국의 어떤 미국의 그 관세가 올릴 예정인데 2달간 연기했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시장이 좀 부정적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어떻게든 스트레스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나온 그 베이지북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시면서 과연 베이지북은 어떻게 최근 들어서 미국의 12은행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헤드라인을 보면요. 12국의 어떤 12그 지역의 연원이 상당히 부정적이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상 눈이 띄는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FOMC 기본적으로 사이트에 대한 코멘트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눈이 띄는 것들은 이 부분입니다. 즉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뭐가 상승하고 있죠?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상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최근의 모습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그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12월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현재까지 의미를 보면 현재까지는 그 베이지북의 평가가 완만하다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이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초에 나온 베이지북의 데이터를 보면 어쩌면 이 단어가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지북의 가장 하단의 기본 헤드라인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아무리 좋아지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관세 무역이 커진다면 그것은 미국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베이지북은 최근의 어떤 부정적인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는 걸 보면 지금의 베이지북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연은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예상보다 중국의 충격이 이제는 미국으로 다시 한번 회귀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만큼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일본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까지 모두 하락세 보였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경우에는 이 상하이와 런던 증시를 연결하는 후른툰 출범식이 14일에 진행이 된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 또 중국에서도 미중 무역 전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출주들 전부 하락세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중국의 하락 과 크게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중국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플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하락할 때 우리가 하락하면 커플링, 즉 커플링 반지처럼 동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보다 중국에 우리가 상당히 그 연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역 전쟁이 계속 심화된다면 결국 중국이 미국의 수출을 지금보다 왜냐하면 관세가 있는 만큼 덜하게 되겠죠. 물론 중국 측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 가치를 좀 조정해가지고 그 갭을 메꾸고 있지만 결국 미국의 수출을 못한다 그러면 한국은 완제품이나 반제품 중심으로 중국을 넘어서 미국을 가기 때문에 한국에도 상당히 충격이 크다는 걸 보면 충격은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들어서 중국 상하이 지수의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중국 상하이 지수가 예상보다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12월 달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12월 달에는 조금이나마 상승의 모습을 보이겠고 이것은 결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전쟁 관련돼서 어떻게든 3월 달까지 좀 연장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에 소폭이나마 좀 영향을 미치겠다 보겠고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주봉으로 좀 보시면은 중국 상하이 지수가 2015년에 5천선 그리고 뭐 2017년도, 18년도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2,400선인 거 보면 어쨌든 중국 경기가 즉 경제에 관련돼서 선행 지표가 결국 주가라 그러면 최근 주가가 2018년도 3,500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600선이면 단기간에 1,000포인트 하락은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올 4월 달에 나온 어떻게 보면 그 주요 기관들의 중국에 대한 데이터를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이가 좀 큽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GDP가 6.7 그리고 그 외 IMF, OECD도 6.7인데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년에는 6.4, 6.3인 거 보면 6.6에서 6.4가 예상보다 큽니다. 우리가 통상 보너스가 약 10%, 20%가 차이가 큰 것처럼 예상보다 중국 경기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최근 지난 11월 달에 나왔죠. OECD 데이터를 보면 중국에 대한 데이터가 올해는 6.6, 즉 6.7로 봤는데 예상보다 6.6을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6.3 그리고 2020년에 6.6 그러니까 2년 동안에 6.6에서 6.6으로 간다. 그것만을 보더라도 일단 중국 경기는 예상보다 충격적으로 커질 수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중국 경기 하락 그리고 OECD가 바라보는 예상보다 지금보다 앞으로도 안 좋겠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가장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월 말까지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어떻게 무역전쟁 협상할지 몰라도 최근 들어서 미국보다 충격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충격을 받습니다만 예상보다 중국 경기가 충격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보면 이번에 무역전쟁의 승자는 결국 미국이 될 것이고요. 어쨌든 미국이나 중국이나 예상보다 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커지는 예상보다 어렵다. 따라서 한국 경기도 이런 기조로 본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을 보면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증시가 당연히 더 안 좋아질 텐데 더 빠질 수도 있을까요?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진핑 주석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네. 아시는 것처럼 뭐 지난달 올 2018년 들어서 중국몽, 즉 그러니까 차이나 드리밍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그 상당히 그 강점 있는 어떤 품목이나 제품, 드론을 비롯해서 전기차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좀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자, 미국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관세 기본 팩트는 중국이 그만큼 미국의 제품보다 기술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특정 제품 관련돼서 관세를 부과해서 그만큼 경쟁력을 상당히 좀 약세로 만들겠다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략으로 보면 미국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보면 중국은 지금보다 어려울 여지가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고민은 중국을 상당히 압박을 가하면 미국 경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미국 경기도 어떻게든 영향을 받는 걸 보면 이 싸움은 이제 이쯤에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2018년, 2020년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중국의 GDP가 지금보다 부정적인 것을 보면 어떻게든 이것은 미국의 승리 그리고 중국의 실패라기보다도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이런 어떤 기조로서 해석하시는 것이 이후의 시장에 대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풀기 힘든 이슈인 만큼 글로벌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 제가 그 회원분들하고 요즘 통화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제주도 계시는 분, 제주도에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대전에 계신 분, 대전에는 모처럼 눈이 온다고 하네요. 서울은 여전히, 맑은 하늘 아닙니다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좀 쌀쌀한 기운이 감돌면서도 아침 기운이 상쾌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국내 시장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올 때도 꽃샘추위라는 것이 있죠. 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시장 뭔가 좀 벗어날 듯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갈 듯 하면서도 못 가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진단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락을 마무리했다고 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라 상승을 위한 뜸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뉴욕 증시 오늘은 아버지 부시 추도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휴장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도 전직 대통령의 추도일이라고 해서 주시장도 휴장하고 온 국민이 애도하는 그런 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같기도 하는데요.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오늘 그 미국 시장이 휴장했습니다. 근데 어제 800포인트 가까운 폭락을 보였죠. 3%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내 시장 투자자들 많이 불안해하고 계실 것이나 그러나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상승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 이제 최악의 상황은 이미 상당히 많이 지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주식시장의 북풍은 차짓한 북풍은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최악의 국면은 이미 지나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갈 듯 하면서도 못 가는 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종목들도 그렇습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최근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져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 순위가 지난해보다 좀 떨어졌거든요.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봐 주시죠. 자, 이게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경제 대표 주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이겁니다.
여기에 2차 전지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제외하고나서는 이거 참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내년부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한 진단을 가져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암울하지 않느냐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대표 주자가 이게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 분야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 산업이고요.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업체, 배터리 업체를 이끌고 있는 것이 LG화학과 삼성 SDI인데요. 지난해보다 한 단계씩 추락했다고 합니다. 세계 톱10 지위에서도 4위와 6위, LG화학이 4위, 그리고 삼성 SDI가 6위. 지난해 3위와 5위에서 한 단계씩 오히려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 업체들이 약진이 이거 눈부시다고 하죠. 톱10 업체 중에서 무려 5개가 중국 업체가 등장하는. 그리고 출하량으로 본다면은 거의 그렇죠. 130%가 넘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중국 업체가 초월함으로써 이 2차 전지 산업에도 중국 굴기가 이제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국내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LG화학과 삼성 SDI의 이 전년 대비해서 추락하는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고 위축되는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이 업체에 단순히 한 업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굉장히 두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출하량 1위 업체는 테슬라의 독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파나소닉이죠. 일본의 파나소닉이 계속해서 1위를 고수하고 있고 2위와 3위가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 CATL이라는 업체하고 BYD라는 업체가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4위가 이제 LG화학인데 자 이렇다면 모습을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굳건한 기술력을 확보했던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이 중국 굴기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른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내 2차 전지 산업도 위기에 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요인은 일본은 기술력이 탁월하죠. 중국은 정부가 강력한 보조금을 포함한 지원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어떤 관련 당국자들의 어떤 세심한 분석과 검토가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반도체부터 전기차, 배터리까지 함께 살펴주셨는데 위기인 종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인데요. 건설 경기가 IMF 위기 이후로 20년 만에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업에 이어서도 기계업, 더 나아가서 가구 업계까지 퍼진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경기 전반에 걸쳐서 우울한 그림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악재는 겹쳐서 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 하나 생기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이 우리나라의 선두 기업들, 수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이어서 국내 내수 경기를 이끌고 있는 이 건설업체의 침체 국면도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건설 경기 위축이 IMF 금융위기 이후에 20년 만에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 건설업체들은요, 건설 면허를 반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흥한건설이 지금 경남 사천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야구장의 3배 넓이의 조경을 한다고 해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 아파트가 그렇죠. 지금 공사 중단 위기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흥한건설은 법정 관리를 신청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경북 상주에 있는 대림종합건설도 아파트 시공이 중단된. 그래서 역시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 삼성물산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년째 이상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향후 국내 건설업체들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3분기 건설 투자도요 57조 8,500억 정도로서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6.7%나 감소하는데요. 이 6.7%의 전분기 대비 감소폭은 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건설 업종 이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치는 파급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건설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싱크대라든지 부품, 건자재, 그리고 건설 기계 이런 전반적인 건설 관련주들이 동반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또 하나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정책입니다. 근데 이 건설 부분의 수요 일자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건설 부분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마저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들어서 지자체를 포함해서 복지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정부가 SOC 투자의 감세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무려 20조 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자, 불해양 사태가 어제 그제 주체에 있었죠. 일산에서 그 100도가 넘는 그 온수 송유관이 폭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분이 사망하시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최초의 그 신도시 개발했던 것이 벌써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27년이나 됐답니다. 그러니까 SOC 투자가 워낙 감소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국민의 기초적인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점검이 소홀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진단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이번 위기상황에 단순히 땜빵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먼저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 침체는 단순히 건설업체의 위기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점 우리 같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우려되는 업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야, 참 이렇게 전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어려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객관적으로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그 뉴욕 증시를 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죠. 미국의 경제 동향 보고서입니다. 그 표지가 그 리포트가 베이지색으로 표지가 돼서 베이지북이라고 명명이 됐다는데요. 이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그렇죠. 확장되고 있다 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그렇지만 but 여기가 중요합니다. 댈러스와 필라델피아는 지역 둔화되는 폭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베이지북에 명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강력한 긴축을 그 미국 경기가 보였는데 강력한 긴축보다는 오히려 점진적인 금리 인상 구조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올해 4차례, 내년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던 미국 시장이었는데요. 오히려 내년에는 한 차례나 2차례 금리 인상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진단이 이번 베이지북에 담겼다는 점 여러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이 벌써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도 오늘과 내일 이틀만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인데요. 11월이 끝나고 나서 12월에 대한 산타넬리의 가능성은 조금씩 언급이 됐습니다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크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그런 과정은 놓여져 있다 하는 점 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체크포인트를 꼭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먼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감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 동향이 1,100원 선에서만 움직여준다면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1,100원까지 쭉 내려왔다가 지금 어제는 8원 80전 상승하면서 1,114원 10전입니다. 1,114원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율 시장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주초에는 10원 이상 급락했다가 어제는 8원 이상 급등했어요. 이렇게 환율 시장이 불안한다면은 그렇죠? 주시장에 이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시장의 안정화 여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내일부터 오펙 산유국 회담이 열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과연 오펙 산유국 회담에서 감산에 도달할지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있을 오펙 산유국 회담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다시피 지금은 점진적인 조심스러운 선별적인 상승장이 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선별적 상승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염두에 둔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죠. 이 장이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2162포인트가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상승 전환 포인트입니다. 어제 국내 코스피 시장 종가가 2101포인트예요. 그러면 61포인트 더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선별적으로 보수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목별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해 종합지수로 예를 들자면 2820포인트입니다. 어제 상하지 종합지수가 어제 하락했죠. 하락하면서 2649로 끝났습니다. 그럼 2820까지 가려면 약 한 170포인트 내외가 남겨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승 전환 포인트를 꼭 확인하고 나서 그때 좀 더 본격적인 배팅을 구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12월 달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기 때문에 선별적인 공략이 가능하다. 종목 선정에 좀 엄선을 기하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그래도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 업종을 선정해 드렸죠. 크게 두 개 참합니다. 하나는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업종과 종목.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빠질 가격이 없는. 그러니까 기업이 청산은 되는데 청산같이 이하로 내려와 있는 과대 납입돼 있는 종목 중에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업종으로 본다면 여전히 쇼핑 관련 소비주다 하는 말씀 드렸죠. 내수주죠. 쇼핑 관련 소비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 1월 달 정도에서는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매매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들은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약과 바이오주들도 연말 내에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여전히 요즘 급등락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대북 관련주죠. 그 선두주제가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 최근 6일 연속 상승했다. 어제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비교적 3%가 넘는 조정을 받았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의 테마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의 대표주자, 저퍼주와 자산주들 이런 업종들이 연말 상승장을 이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매수 관심 그리고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을 같이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최악의 국면이 지나갔기 때문에 선별적인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도와 전남, 경남과 경북 동해안은 낮까지 5에서 10mm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북부와 충청 북부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중부지방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대전 영하 1도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광주 7도, 대구 8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비나 눈이 한때 내리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은 오르지만 평년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원 영동은 아침까지 비와 눈이 조금씩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 8도, 강릉 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상대적으로 기온은 높지만 전주 7도, 대구 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전해상으로도 비나 눈이 이어지면서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면서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